엄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 아까 그 가게에 지갑 두고 왔거든요. 어디 가지 마시고 꼭 여기 계셔야 돼요. 알았죠, 엄마? 아들이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가슴이 메어옵니다. 칼바람도 제 뺨을 후려칩니다. 무엇이 아들과 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지는 눈발이 시야를 가립니다. 저 멀리 검은색 SUV 차량이 미끄러지듯 국도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 차는 제 아들 재석이의 차입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아들이라 믿었던 사람의 차입니다. 차창 밖으로 하얀 배기가스를 내뿜으며 멀어지는 빨간 미등을 보면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얼어붙어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게 맞겠지요. 그저 멍하니 제 발치에 놓인 낡은 보따리 하나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인제군 한계령 부근입니다. 제 뒤로는 산골 식당이라는 낡은 간판이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립니다. 폐업 직전인 듯 유리창엔 먼지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봉제 공장을 운영하고 32억 재산을 모았건만 지금 제 신세는 이 눈밭에 버려진 보따리 하나와 다를 바 없습니다. 패딩 점퍼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 친구 경숙이가 건네준 작은 핸드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엔 초소형 녹음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방금 전 차 안에서 들었던 대화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며느리 유진의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 여보, 이제 됐어. 돌아가자. 우리 앞날만 생각해. 아들 재석이의 떨리는 목소리. 여보, 그래도 엄마를 이렇게까지. 당신이 약해지면 우리 다 죽는 거야. 15억 없으면 사업도 끝이고 우리 미래도 없어. 알았어. 그들은 아마 지금쯤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놓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겠지요. 골칫덩이 시어머니 하나 처리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놈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제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놈들을 무너뜨릴 저의 완벽한 계획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을 정확히 4개월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4개월 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 예정 구역의 낡은 아파트. 30년간 제가 지켜온 이 집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재석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재석이의 손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AI 기반 물류 솔루션 사업 계획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15억만 투자해 주시면 1년 안에 배로 만들어 올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석아, 그 돈이 엄마가 60년 동안 손가락 굳어지도록 일해서 모은 돈이야. 검증도 안 된 사업에 내 평생 재산을 걸 수는 없다. 재석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에서 며느리 유진이 나왔습니다. 36살, 전직 증권사 직원 출신. 3년 전 재석이의 전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재혼한 여자입니다. 장모님,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AI, 빅데이터, 이런 게 대세예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정말 끝입니다. 며느리가 할 소리는 아니네. 제 말에 유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물러섰습니다. 죄송해요, 장모님. 제가 주제 넘었네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재석이와 유진의 대화. 여보, 엄마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 미래가 달린 건데.
엄마 입장도 이해해줘. 평생 모은 돈이잖아. 입장? 지금 우리 상황이 얼마나 급한데. 경쟁사가 벌써 투자 유치했다고. 알아. 나도 답답해 죽겠어. 재석이의 목소리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석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유진은 점점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였습니다. 장모님, 혹시 재석 오빠 전처분 자녀 민서는 어떻게 지내요? 유진이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민서는 재석이의 전처 소생딸, 그러니까 제 친손녀입니다. 지금은 친가 쪽 이모 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야. 내가 그의 얘기는 왜? 그냥요. 요즘 장모님이 그의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침부터 민서 하시잖아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민서 얘기를 했다고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어머, 장모님 기억 안 나세요? 어제 저녁에도. 유진이 재석이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엄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재석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니까. 내가 뭐가 이상해. 저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니면 유진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 그날 오후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문득 안방 쪽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법무사님. 성년후견인 제도 말씀하신 거요. 치매 초기 진단만 받으면 바로 신청 가능한 거죠? 15억 정도 인출하는 데는 문제 없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서류 준비해 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치매? 15억?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놈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면 차라리 제가 먼저 치매 환자가 되어주겠다고. 하지만 제 방식으로 2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로 거실을 배회했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재석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냉장고 문 열어두셨어요. 그랬어? 어머, 미안하다.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2번, 3번 반복했습니다. 재석아, 오늘 며칠이더라? 엄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월 15일이요. 그래. 미안. 요즘 깜빡깜빡해서. 유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드디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건강검진 한번 받으시는 게 어때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간단한 인지 검사를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지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100에서 7씩 빼보세요. 저는 일부러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이 10월, 아니 11월? 여기가 병원, 맞죠? 100에서 7을 빼면,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진료실 밖에서 유진과 재석이에게 설명하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초기로 보입니다.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유진의 목소리. 선생님,
그럼 혹시 법적으로 후견인 같은 걸 지정해야 하나요? 상태가 더 악화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날 밤 저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경숙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경숙이는 전직 은행원 출신으로 법률에도 밝은 친구입니다. 경숙아, 나 지금 큰일 났어. 제가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경숙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 그건 범죄야.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는 거라고. 나도 알아. 그래서 도와줘. 뭘 어떻게? 일단 내 재산 일부를 신탁 처리해야겠어. 함부로 못 건드리게. 그리고 내가 멀쩡하다는 증거를 만들어야 해. 경숙이는 다음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연결해줬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였습니다. 어르신, 일단 공증을 받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어르신이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상도 찍어두세요. 저는 그날부터 매일 영상을 찍었습니다. 신문을 소리내어 읽고 간단한 계산을 하고 일기를 쓰는 모습을, 그리고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시장 전파상에서 산 초소형 녹음기. 이것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유진과 재석이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서 어느 날 저녁 결정적인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유진과 재석이가 안방에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며 주머니 속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법무사가 서류 다 준비했대. 이제 도장만 받으면 돼.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정말 치매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재석이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 나왔잖아. 경도인지장애라고. 하지만 그게 치매는 아니잖아. 여보, 지금 우리 상황 봐. 경쟁사는 벌써 제품 출시했어. 투자자들은 다음 주까지 답 달래. 우리한테 시간 없어. 알아. 나도 답답해.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끝내자. 15억만 있으면 사업 시작할 수 있어. 장모님 평생 모은 돈인데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걸까? 재석이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당신 효자 노릇은 나중에 해. 지금은 우리 미래가 먼저야. 장모님도 나중엔 이해하실 거야. 우리가 성공하면 얼마든지 갚으면 되잖아. 그래. 그렇게 하자. 녹음기에 모든 것이 담겼습니다. 저는 조용히 TV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들이 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음 날 저는 경숙이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경숙아, 이거 안전한 곳에 보관해줘. 언니, 이거면 충분해. 성년후견인 신청 무효화할 수 있어. 그리고 필요하면 고소도 가능하고. 고소는 생각해 볼게. 일단은 막는 게 먼저야. 경숙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언니 힘내. 우리가 이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곧 눈이 내릴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도 곧 눈보라가 몰아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일주일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12월 22일 동지가 지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아침 일찍 제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장모님, 오늘 날씨 좋은데 드라이브 가실래요? 강원도 쪽으로 맛있는 식당 다녀오려고요. 저는 치매 환자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지. 밥 먹으러 가는 거지? 네, 맞아요.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더덕구이 맛집이에요. 차에 올랐습니다. 재석이가 운전대를 잡고 유진이 조수석에,
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을 때 저는 잠든 척했습니다. 그러자 앞좌석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가 오갔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재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약해지면 우리 끝이야. 15억 없으면 사업도 끝, 우리 미래도 끝. 하지만 엄마를, 장모님은 요양원에서 더 잘 지내실 거야. 전문 간병인들이 돌봐주잖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시어머니 뒷바라지만 할 거야? 알았어. 주머니 속 녹음기가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차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국도에서 다시 좁은 길로.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마침내 차가 멈췄습니다. 산골 식당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장모님 다 왔어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유진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화장실 다녀올게요. 어디 가지 마시고 꼭 여기 계셔야 해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았어. 빨리 다녀와라. 재석이가 차창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눈물이 글썽이는 아들의 얼굴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빨간 미등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등에 맨 작은 배낭을 내려놨습니다. 그 안에는 경숙이가 준 비상용 핸드폰과 충전기, 그리고 5만 원권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딸랑하는 종소리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60대로 보이는 식당 주인 할머니가 반겼습니다. 손님, 혹시 일행은요? 저는 치매 환자처럼 어눌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 금방 온대요. 화장실 간대요. 아이고, 이 눈에? 어서 들어오세요. 추워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식당 안은 오래되었지만 깨끗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보리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손님, 뭐 드실래요? 아드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실래요? 기다릴게요. 우리 아들 착해요. 금방 와요. 할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식당 구석자리에서 밤을 보낸 저는 할머니가 건네주는 따뜻한 미역국을 받았습니다. 손님, 아드님한테 연락은 해보셨어요? 전화기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가지고 갔나 봐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에휴, 요즘 자식들이. 어르신, 혹시 집 주소는 아세요?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대답하려다 말고 다시 어눌하게 바꿨습니다. 서울. 서울 어디더라? 미아동? 미아동이요? 강북구? 네, 맞아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경찰 한 분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 연락처 아십니까? 저는 이제 연기를 멈출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압니다. 저는 송미란이고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삽니다.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또렷하시네요. 아까는 좀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정신이 드네요. 경찰관은 제 신원을 확인하고 서울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셋째 날 오후 경찰차가 저를 서울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재석이와 유진은 집에 없었습니다. 경숙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추웠지? 응, 괜찮아.
계획대로 진행됐어. 녹음 파일이랑 증거 자료 다 변호사한테 넘겼어. 이제 법무사 오는 날만 기다리면 돼. 경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석이와 유진은 제가 죽었거나 실종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상복을 입은 채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보자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니? 재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경찰 아저씨가 데려다 줬어요. 내가 길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치매 환자처럼 순진하게 웃었습니다. 유진이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걱정 많이 했어요. 화장실 다녀오신다고 하셔서 기다렸는데 안 계시길래. 우리도 경찰에 신고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법무사가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결전의 날이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검은 가방을 든 중년 남성, 법무사 박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미란 어르신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거실 탁자 위에 서류들이 펼쳐졌습니다. 재산증여 계약서, 성년후견인 동의서, 부동산 처분 위임장.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건강이 좋지 않으시니 아드님께 재산 관리를 맡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유진이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장모님, 우리가 잘 관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재석이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도장을 집었습니다. 인주를 묻혔습니다. 서류 위에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쾅! 저는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이번엔 치매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똑똑하고 냉철한 68세 여성, 송미란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도장은 안 됩니다. 예, 어르신 무슨, 이건 가짜 도장이거든요. 진짜 도장은 변호사 선생님이 보관하고 계십니다. 저는 품 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당신이 약해지면 우리 끝이야. 차 안에서 녹음된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석이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이게, 그래, 다 들었다. 너희가 나를 강원도 식당 앞에 버리던 날부터 모든 것을. 법무사가 황급히 서류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인 줄. 가세요. 당신도 공범일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법무사가 허겁지겁 나갔습니다. 저는 유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며느리, 아니 유진 씨. 당신이 다 계획했죠? 장모님. 성년후견인 제도 알아보고 법무사 섭외하고 나를 버리는 것까지.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재석아. 엄마, 넌 괴로웠을 거야.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재석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알아. 내가 나쁜 놈은 아니라는 거. 그냥 약한 놈이지. 하지만 약하다고 해서 용서되는 건 아니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공증받은 재산 신탁 서류야. 너희는 이제 내 재산에 손도 못 댄다. 그리고 이건 고소장 사본이고. 고소장? 성년후견인 제도 악용 미수 유기죄.
둘 다 형사처벌 대상이야. 유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모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죽을 뻔한 걸 용서하라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 둘 다 나가. 이 집은 내 집이야. 재석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엄마 아들이잖아. 그래, 넌 내 아들이었어. 과거형이야. 이제 넌 내 아들이 아니야. 그냥 범죄자일 뿐이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미아동 아파트 베란다에는 제가 다시 심은 제라늄이 분홍빛 꽃을 피웠습니다. 재석이와 유진은 집을 나갔습니다. 형사고소는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민사로 재산 반환 청구를 했고 그들이 미리 빼돌린 500만 원은 돌려받았습니다. 재석이의 사업은 무산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모두 발을 뺐고 경쟁사가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유진은 재석이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서로를 탓하며 무너지는 중이랍니다. 저는 그들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게 최선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오후 경숙이가 놀러 왔습니다. 언니, 요즘 어때? 괜찮아.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우리는 베란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우리 어깨를 감쌌습니다. 언니, 후회 안 해? 후회? 뭘? 재석이랑. 그래도 아들인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느냐고요?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경수가 나는 평생 누군가의 딸이었고, 아내였고, 엄마였어. 근데 그 끝이 눈밭에 버려지는 거더라. 이제는 나로 살고 싶어. 속밀한으로. 경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가 자랑스러워.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왔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갑니다. 제 인생도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날 눈밭에서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태어났습니다. 68년을 살며 처음으로 진짜 저 자신을 찾았습니다. 너무 늦었다고요? 아니요, 전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심지어 자식이라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당당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이런 마음을 다독이는 이야기 더 전해드릴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혼자 견디지 마세요. 하나만 더 들으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